거기는 같은 건물이 없어요. 똑같은 건물은 허가를 안 내죠. 설계하는 사람들은 예술성을 살린다니까. 건물을 지을 때 좀 특이하게 편의성하고 예쁜 거 둘 다를 갖춰야지. 부산에 비해 울산 건축물이 밋밋한 부분도 있고 동구 쪽은 층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울산에 상징적인 건물이나 대표하는 조형물이 있으면 관광객들 유입이 쉬운데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 건축문화재를 찾은 관람객들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건축이 더 이상 소수의 전문가에게 맡겨두는 분야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의식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만큼 우리 울산 역시 건축 문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갖고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최근 울산의 한 건축가 작품이 해외에서 주요 상을 휩쓸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농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건축에 풀어낸 건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 건축작 논스페이스로 세계 유명 건축상을 잇따라 수상한 울산 출신 정홍식 건축사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욱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읽기 시간도 마련돼 있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진보당 소속 박문옥 울산 동구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구 방어진의 한 아파트가 건물 노후화로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 지역 노후 아파트 안전 논란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의원님, 지금 방어진 해당 아파트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이 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되어 39년이 경과한 50세대입니다. 네. 2021년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2023년 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네. 진단 결과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누구보다 가장 불안한 건 살고 있는 주민들이겠죠. 근데 지금 주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거주 형태를 보면 50세대 중 자가가 37세대, 전세 또는 월세가 9세대, 이주한 세대가 4세대인데 거주하는 주민들의 다수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연령이 높은 분들이고요. 또 임차 임대인 간 전세금 환수와 일부이긴 하지만 또 개발을 보고 이사를 온 분도 계셔서 복잡성이 조금 있는 곳입니다. 네, 주민들이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를 한다거나 또 이런 결정이 힘든 상황인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2등급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등급이잖아요. 네. 안전진단 기준만 있고 또 사후 대처에 관한 세심한 법적 기준이나 이 매뉴얼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시설물안전법 제23조 긴급안전조치에 따라 지자체장은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중대하다고 확인되고 나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관리 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철거, 주민 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요. 네. 이 경우에 관리 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안전조치를 할 수 있지만 법대로만 할 수 없는 문제라 현실에서는 법에 따른 집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 건물의 결함이 심각해 보수 보강을 하더라도 효과성이 낮고 비용 또한 수십억 원이 발생해 현재로서는 개축 또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서 관련 업계에서 전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50세대 가운데 이주를 마친 가구는 고작 3가구가 되고 나머지 주민들은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을까요? 동구청 차원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도 동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예비비 16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넘겨 주민들이 이주할 경우에 이사비용인 이주비로 세대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네. 주택 임차비로 3천만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또 이주할 수 있도록 LH와 협약을 체결해 울산 관내에 물량을 모두 지금 확보해놨습니다. 네.
특히 LH 임대주택의 경우 개인이 입주를 할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냐, 그다음에 소득이 얼마냐, 재산이 고려되는데 동구청과 기관 대 기관의 협약이라 위험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희망시 모두 입주가 가능합니다. 동구청의 계속된 설명과 설득으로 현재는 LH 임대주택을 포함 추가로 12가구가 이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요. 네. 그 밖에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국가 공모사업 또 개인 건설업자 면담 등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 자체가 위험도가 워낙 높아서 일정 시간 후에는 강제 이주와 철거 등 더 적극적인 행정도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더 낡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평소에 보수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면 이처럼 붕괴 위험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관련 규정이 좀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100세대 이상은 법적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점검도 받아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데 세대수가 그보다 적은 아파트의 경우 자체로 관리를 하는데 특별수선 충당금을 모으기도 어렵고 네. 또 제때 보수가 되지 않아서 위험 발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봐집니다. 사실 동구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때는 경기가 나쁘지 않아 재건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도 지키고 안전 문제도 해결되었지만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울산의 경우 오래된 아파트들과 노후 건물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안전의 문제를 관리 주체인 주민들에게 모두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행정이 또 모두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라 현실적인 기준과 절차를 잘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 문제는 건축 안전부터 이주, 보상금, 그리고 재개발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데 그만큼 의회나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네. 위험하니 이주하라는 것에 동의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재난의 시작점은 설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복잡한 문제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 살던 분들이 월세를 내어야 하는 임대아파트로 이주가 선뜻 동의가 되지 않겠지만 구청과 LH에서 임대료 감면 그리고 10년 거주 등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적극 협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네. 오늘 정가 소식은 붕괴 위험 진단을 받은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사례를 통해서 건축 안전과 사후 대책 문제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소속 울산 동구의회 박문옥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화려하고 웅장한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고민과 철학을 잘 녹여낸 건축물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으로 필요한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울산의 한 건축가가 세계 건축 디자인 관련 상을 잇따라 수상해서 화제입니다.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정홍식 건축사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손꼽히는 이프 디자인 상부터 이 디자인 에듀케이트 어워즈 건축 디자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은상 수상까지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로 지금 수상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단 하나의 건축물로 이 모든 상을 휩쓸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바로 경기도에 위치한 카페 건물 논스페이스라는 곳이죠. 어떤 곳인가요? 네. 논스페이스는 경기도 이천의 농촌마을에 있는 카페이면서 일종의 문화공간입니다. 네. 이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쌀농사로 유명한 그렇죠. 곳인데요. 네, 물이 많이 풍부해서 그런지 이곳은 현재 하회 생산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농가들이
꽃을 재배하고 전국으로 출하합니다. 예.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논농사와 하농사의 유명세와 달리 더 이상 젊은 인구 유입이 없어서 지역사회는 많이 고령화됐습니다. 네. 이러한 지역 마을에 다양한 문화들이 교류하는 교차 공간을 가진 실험적인 교차 문화 시설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생명과 가능성으로 지역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교차 공간은 다양한 기능들의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명이 브랜드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편화된 물리적 공간인 논스페이스가 아니라 차별화되고 실험적인 추상적 공간 논스페이스가 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업 공간을 뛰어넘어서 민간이 만들어내는 지역 복합 문화 공간의 플랫폼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맨 처음 어떤 생각과 의도로 이 논스페이스라는 건축물을 짓게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아, 네. 땅은 다양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처음 방문했을 경우에 네. 그 허벌판에 논의에 이제 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은 농사를 지을 경우에 그 자연 체계의 농지로 있다가 그다음 개간이 된 이후에 수로로 사용되다가 낚시터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방치가 되어 있던 부지였는데요. 그곳에 이제 농지가 가지고 있는 개간된 형태를 가로와 세로의 질서 체계로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네. 저 어렸을 적의 기억으로는 논에 보면 수로가 있고 그 수로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농사도 짓고 그랬던 네.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논의 수로 체계를 벽으로 해석을 해서 중첩되어 있는 비어 있는 공간에 가로 질서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논의 논뚝 같은 형태들은 자연의 흐름을 복원해서 논길의 덩어리처럼 여러 번 중첩해서 세로 질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로와 세로 질서 체계를 서로 교차해서 건축을 논의 어떤 영감으로 재해석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곳에 내 외부 공간 또는 나무, 돌, 자연, 하늘 등 각종의 자연을 담아내었습니다. 네. 또한 내부 안에 방문했을 경우에 볏짚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볏짚을 활용한 노출 콘크리트 기법을 사용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볏짚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되어질 건데요. 그렇죠. 그 변화와 함께 공간의 분위기도 새로운 표정들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네, 이 논스페이스는 울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이천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울산대를 졸업하셨고 지금도 울산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지역에 네. 대한 애정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네. 논스페이스 같은 프로젝트를 울산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기회가 언젠가 생기겠죠? 요즘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재건축의 계보나 근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는 해답 중 하나는 분명 제가 접한 자연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논스페이스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아마 울산이라는 곳에서 작업하면서 형성된 저의 사고 체계에 건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에게 붙은 수식어들이 지역 건축가, 토종 건축가, 시골 건축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는 자연 환경적으로나 산업 환경적으로 다른 도시와 너무나 다른 구조와 흥미로운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와 건축은 한번 구축되면 100년, 아니 1000년 이상 지속됩니다. 우리가 가진 울산의 도시 및 건축적 자산들을 잘 기획하고 구축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이 축적될 때 미래의 울산 경쟁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건축사님 사무소가 있는 울주군도 이 다양한 농촌 문제를 현재 겪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 네. 저희 사무실은 농촌 마을에 있습니다. 사실 마을에는 빈집들도 여러 있어서 지역 소멸의 위기의식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LH 공공주택 개발 이슈도 있습니다. 네.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더욱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심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건 어떨까? 혹은 사무실을 대도시로 옮기는 것은 어떨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 제 사무실을 도심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골에서 제 작업은 제 사고의 일부가 이제 되었습니다. 제가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이유는 시골 마을에서 지식 산업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실험해보고 네.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구현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지역 소멸 이전에 마을 소멸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들로 가능성을 찾아보고 그러한 건축적 공간들이 결국 울산의 미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울산에 재미있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앞서 여는 말에서 지난주에 열린 울산 건축문화제 소식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의 건축문화가 발전하고 또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앞으로 지역 건축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울산은 그동안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도시와 건축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도시는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는 사람이 만드는 물리적 결과물인 건축으로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축의 주체는 지역 건축계가 아닌 시민들입니다. 그들이 성숙하고 건축 문화의 중요성에 공감해야만 건축 전반, 아니 더 나아가서 도시 전체의 문화적 수준이 향상됩니다. 최근 보람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건축주들과 완공 후에 얘기를 나눌 경우가 있는데요. 네. 공간의인과 좋은 건축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역 건축계 모두가 시민들과 호흡하며 다양한 좋은 건축 공간을 함께 많이 만들고 또한 그런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만들고 갖고 나간다면 울산의 건축 문화와 도시 경쟁력은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울산 출신 인사들의 세계적인 활약 언제 들어도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울산이 건축문화 선도도시로서 성큼 전진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건축작 논스페이스로 세계 유명 건축상을 잇따라 수상한 울산 출신 정웅식 건축사와 다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의 현안을 한 편의 영화와 연결해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영화 읽기 김정욱 감독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요즘 가을을 맞이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참 풍성해졌습니다. 오늘은 네. 울산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화 프로그램 소식 준비하셨군요. 네, 장생포 문화창고에서요, 시민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장생포 시내창고를 운영을 합니다. 네. 영화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 또 영화 평론가들의 영화 속 고래 이야기,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서 12월 16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일단 첫 영화 이야기의 첫 일정은 왕의 남자의 스타 감독이죠. 이준익 감독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래요? 네, 19일 날 장생포 문화창고 소극장 W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90년대 초 스타 감독이었습니다. 비트와 태양은 없다 기억나시죠? 네. 이 감독이 아수라 등으로 이제 유명한 김성주 감독인데 이분이 22일 서울의 봄이라는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로 이 시대가 전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관객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진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10분 내외에 단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실무과정 제작 워크숍이 10회나 마련됐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한 감독들이 오시네요, 울산에. 네네. 영화 소식인 만큼 오늘따라 감독님 목소리가 더 생기가 넘치시는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이 올리브 나무 사유로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이 올리브 나무가 5,000년에서 6,0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가장 오래된 역사의 과실목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또 나무이기도 한답니다. 네. 그리고 서양에서는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이 음식이 쓰이는데요. 1994년에 아파스 키올로스팀이라는 이란의 국민 감독이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여러 번 참여를 했고요. 또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제3세계 감독이기도 한데
이분의 지그재그 3부작이 있습니다. 일단 내 친구 집은 어딘가가 있고 다음 편인 그리고 삶은 지속된다. 그리고 마지막인 올리브나무 사이로 이렇게 세 가지의 아주 공통된 이어지는 어떤 연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영화는 그리고 삶은 지속된다의 메이킹 필름의 형식을 띠고 있고 또 이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영화 속에서는 이 배우를 캐스팅하기도 하고 배우를 달래기도 하고 연기 디렉팅도 하고 소품도 이렇게 챙겨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 영화 감독이 카메오로 또 이렇게 출연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은 다큐와 그러니까 꾸며진 것과 사실의 경계를 허무는 감독으로 유명하고요. 어떻게 이거를 연출을 했지, 어떻게 이 어린아이의 이런 천진난만한 표정을 담아냈지라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연출법을 또 이렇게 연출한 감독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칸 영화제에서는 수상을 못했어요. 이 해에 펄프 픽션이 수상을 하거든요. 네. 많은 감독들이 항의를 하고요. 결국은 이 감독이 이 작품으로 아주 명감독 그리고 거장의 어떤 행보를 걷는다는 어떤 시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의 거장 감독이 연출한 3부작 마지막 편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집니다. 줄거리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내 친구 집은 어딘가에 출연한 배우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방문한 감독의 이야기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서 감독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젊은 신혼부부 역할을 맡은 2명의 아마추어 배우를 캐스팅을 해요. 아리따운 여학생 테레와 그리고 굉장히 준수한 외모의 청년인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는데 계속 이 남자가 NG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또 이 남자 배우인 호세인, 그러니까 막리를 하던 호세인을 그때 교체를 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테레를 짝사랑하고 있던 호세인이 영화 끝까지 순수하게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영화 밖으로 나간 이 감독이 이 2명을 따라갑니다. 마지막에 영화 속이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영화 속 영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또 그들의 삶의 연장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3부작 시리즈에 모두 등장하는 길과 소년도 이 작품에서 깊은 인상을 남겨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끝으로 영화 속의 감상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것이 연작인 이유가 이 3편의 영화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지그재그 언덕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길을 갖다가 우리가 떠올리면서 어느 것이 영화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가, 영화 속 밖과 영화 속 안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서 영화의 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네. 마지막 장면은 20일에 걸쳐서 이 촬영 감독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클로즈업을 하나만 넣자라는 그거를 거부하고 아주 가장 먼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두 남자와 여자를 따라가는 장면을 찍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둘이가 멈춰서는데 아주 손톱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점으로 이제 멈춰 서거든요. 네. 그리고 몇 마디를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남자는 갑자기 올리브나무 사이로 반대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헤라가 결국은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20일을 소요했고 영화 사상 가장 명장면으로 남을 만한 4분여의 롱테이크 장면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클로즈업을 찍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미래를 혹은 그들의 영화 밖 어떤 세상을 관조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미학을 이 아빠스 키아로스타미가 실현했다는 거. 요 장면을 저는 꼭 마지막까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 마지막 장면의 여우는 말씀하신 대로 키아로스타미의 영화 언어를 그대로 보여주는 평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일까 기대가 됩니다. 영화 읽기 오늘은 시민들이 다채롭게 영화와 친해질 수 있는 장생포 시내창고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란 출신의 거장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지그재그 3부작 가운데 마지막 편 올리브 나무 사이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정욱 영화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울산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 임원을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고 대신 간부급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파견하는 파격적인 인사교류를 단행했습니다.
양측 모두 파견 근무여서 급여는 모두 각자의 소속에서 받는 형태인데요. 울산시는 HD 현대중공업에 재직 중인 경영지원본부 전무를 현재 공석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업 경영 노하우를 지방 공기업에 접목하는 사례인데요. 후보자는 이달 말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임명될 예정입니다. 인사의 주체가 울산시지만 사실 현 김두겸 울산시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의 경우 그동안 공모를 통해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돼 왔는데요. 지난 3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공모 절차 없이도 울산시장이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시장은 이번 인사 교류로 기업 정신을 지방정부에 이식하고 경영 전문가를 통해서 지방공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또 기업은 맞춤형 행정 서비스와 함께 행정과의 정책적 가교 역할을 맡고 대내외적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이번 파격적 인사가 울산발 행정혁신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아니면 동상이몽 어설픈 모험에 그치고 말지 벌써부터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11월 10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정석환,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